이 자산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므로 투자에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제3의 자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신뢰잖아요. confidence. 신뢰라는 거는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잖아요. 네. 크립토 커런시를 말씀해 주셔서 네. 오늘 이제 1월 2일인데 오늘 불을 뿜고 있더라고요. 비트코인이 그렇게 큰 게 뭐 암호화폐 쪽에서는 이제 큰 거니까 1등이니까요. 6%막 이렇게 오르는데 이게 전체 네. 자산의 시가총액을 보면은 금이 그냥 실제 금이 골드. 1등이에요. 골드가.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애플부터 어. 시작해서 쭉쭉쭉쭉 있잖아요. 네. 근데 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테슬라보다 조금 높아요. 그래요? 근데 오늘 6% 올랐으면 테슬라가 올랐네요. 네. 테슬라가 오르는 네. 확률보다 네. 얘가 오를 확률이 그냥 더 높다. 어. 저는 그냥 그렇게만 말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암호화폐 투자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작년에 한 10월 달쯤에도 샀었어도 그 부분이 문제가 없었을 건데 지금 암호화폐 너무 많이 올랐는데 네. 이 상태에서 살까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반감기가 이제 네. 왜냐하면 이제 그게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게 항상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부분들을 감안해야 하는 것이 이제 반감기인데 채굴량이 요번에 4월 달인가요? 네. 반감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뭔가 하면은 1월에 이게 사실은 얘는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금리하고 이런 거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보다는 네. 얘 자체의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요? 솔직히. 예.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전에는 얘가 그 기술주하고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스닥하고 나스닥에서 또 그런 특정 그 기술주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했는데 그거하고의 어떤 연동되는 부분들이 점점 가면서 비트코인은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와. 더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얘는 보면은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4년마다 반감기가 오네. 그리고 요번에는 이제 모멘텀이 뭔가 하면은 선물 ETF는 있었는데 현물 ETF는 없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그 SEC가 미국 쪽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해 주느냐 요 부분이 이제 되게 중요한데 요것을 1월 달에 해 주느냐 뭐 3월 달에 해 주느냐 뭐 요런 부분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크립토 커런시 중에서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사실은 우리도 보면은 또 주식이 또 오르면은 여기 유행을 하면은 또 다른 다른 주식들이 더 삼성전자 안 산다잖아요. 사실 사람들 한 두 배 세 배 먹고 싶어 하면서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거 사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얘도 또 알트코인이나 이런 것 중에서 하지만은 한번 조심해서 투자를 하시되 비트코인의 가격은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가 고점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그거는 모르는데 항상 지금 얘기 나오잖아요. 고점이다. 네. 왜냐하면 이미 반영됐다. 네. 또 제가 뭐 그런 것까지를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확실히 하두가 비트코인 얘기가 올해 상반기에는 와. 얘기가 될 거다. 야. 그 하나의 네. 자산으로는 자리를 잡은 것처럼 보이세요? 그죠? 아, 예, 저는 이제 이게 보면 사계절 포트폴리오 이런 거 했을 때 네. 비트코인은 없잖아요. 맞아요. 골드만 있지.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디지털 자산도 하나의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되 와. 비트코인은 이제는 그냥 가지고 가야 되는 하나의 자산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고 뭐 이제 ETF도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어떻게 그 생기는 자산을 없앨 수가 있겠어요. 이거 좀 지난 이야기긴 한데 네. 2018년인가 9년에 그 법무부 장관님께서 아, 맞아요. 그거 되게 안 좋게 보셨잖아요. 잘못하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왜냐하면 네. 산업적으로 육성하는 부분. 사실 저희가 IT 버블을 했었을 때 2002년도에 IT 버블이 있었잖아요. 네. 그 IT 버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IT 버블이 있지만 그것이 저희 경제에 초석이 된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닷컴 버블로 인해 가지고 네. 버블이라는 부분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면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뭔가 하면은 이게 블록체인이니 암호화폐니 이런 것을 선악의 구분을 하고 블록체인은 되는데 암호화폐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잘못된 논리고 외국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때 ICO나 이런 것들이 거품이고 다 터졌지만은 그 솔직히 닷컴 버블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외국의 공무원들을 만나면은 I love ICO라고 얘기했다고요. 제가 진짜요? 네, 그러면서 한국은 왜 이렇게 ICO를 탄압하고 그래요? 그렇게 못냐 해서 제가 얼굴이 지금 그때 막 빨개졌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러면 암호화폐에 대해서 생각하느냐 하니까 네. 한국 얘기를 자꾸 해서 제가 그 당시에 너무 민망해서 그 2018년 초에 네. 그때 이제 암호화폐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 맞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있을 때 제가 프랑스 재무성에 왜냐하면 제가 국제금융체계라는 그 G20의 국제금융체계 공동의장이라는 걸 한국말로 했을 때 그 IFC라고 했는데 IFC 공동의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무성을 자주 프랑스 재무성하고 공동의장이기 때문에 한국하고 자주 들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비트코인 얘기를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던 게 그때는 자산이 작았지만은 이게 국제 간의 흐름이잖아요. 그 비트코인 흐르는데 이게 국경이 없잖아요. 매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국제 간의 어떤 자산의 흐름이 영향을 주니까 이것도 한번 포함하자. 그리고 이것이 금융위기라든지 비트코인이 지금은 작은 자산이지만은 이게 문제가 생기고 버블이 되면은 이게 금융의 시스템 리스크를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저 이거가 논문 썼거든요. 예, 요런 거 가지고 얘기를 다룰 수 있을 때 이 재무성 사람들 만나 가지고 하니까 당신들은 그러면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규제하는 게 없다.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은 이 자산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함으로 투자에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는 얘기잖아요. 예, 그거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실 뭐 공매도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가지고 막 정부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거기는 무슨 소린가 하면은 그 자산에 투자한 거는 지금 뭐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국민의 정서를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를 잘 읽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상품을 투자하는 거는 그 개인이 잘못인 거예요. 개인이 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다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줘가지고 돈 잃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불안전 판매는 문제 삼아야 되고 나쁜 거지만 이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돈 잃는 사람 그거는 그 시점에 높을 때 사가 그런 거잖아요. 주식하고 돈 잃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당신이 it's your fault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가상자산을 제약시하는 게 아니라 가상자산은 가격이 변동성이 심한 거다. 그러니까 투자에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말고는 어떤 것도 안 하고 단지 있죠. 저희가 뭔가 하면 이걸 가지고 검은 돈으로 쓰이는 테러 자금이라든지 익명을 하든지 그다음에 조세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불법적인 거기 때문에 요런 것들 차원에서 머니 론더링이 자금 세탁 있잖아요. 요런 걸 한다든지 요런 것들에 대한 규제는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근데 이걸 말고 이게 산업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비트코인은 전부 해악이야. 요렇게 하는 것은 뭐 그거 하나의 자리를 잡아가는 영역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뭐 메타버스도 뭐 다시 살아날 수 있잖아요. 메타버스라는 게. 그 메타버스 하려면은 그게 안에 블록체인이 있어야 되고 그게 안에 NFT 뭐 그런 게 다시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요게 그냥 죽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비트코인 자체는 이미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예. 야, 그렇군요. 이게 좀 제가 편견일 수 있는데 좀 이게 공무원 관료분들은 그 안에서 이렇게 좀 소수만 그러실 것 같고 다수는 또 그렇지 않으실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해야죠. 뭐 이 국회 정서는 아니다. 근데 사실 저는 대한민국이 그런 이중잣대를 자꾸 대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마세요. 이 건이 있으니까 하는 부서에서는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걸 제외한 데서는 아니 공무원은 뭐 투자를 하면 안 되고 공무원은 이런 걸 비트코인하고는 전 비트코인 안 사봤습니다. 그렇지만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이었고 그리고 제 애한테도 작년에 사라고 했는데 얘가 안 사가지고 나한테 되게 혼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니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감각적으로 이게 뭔가 하면은 감정이라는 걸 생각하잖아요. 저는 투자에서 감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요 타이밍이 요게 올라가 왜냐하면 요게 자체의 모멘텀으로 움직이는데 얘는
주기적으로 왜냐면 우리가 저는 옛날에 그런 거 되게 싫어했는데 통계가 홀수냐 짝수냐 뭐 몇 년이냐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계절성을 보는 시즌 에너지 보는데 요거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반감기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다만 이건 하나 있죠. 이미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느냐. 요거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거 빼고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 그렇군요. 네. 네, 그런 거 되게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한편으로 이건 약간 사회적 현상인데 네. 그 밀레니얼 세대들이 네. 그 부동산 이런 것보다 이제 암호화폐 투자를 되게 많이 하는데 기성세대들은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이 그렇게 막 암호화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도박, 사기성으로 좀 보고 약간 그런 것들은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시대에는 그 가상자산이 없었고 베이비부머 맞아요. 세대들은 부동산이나 이런 게 좀 있었잖아요. 우리가 네. 모든 자산에서는 본질적인 가치가 있어야 한다. 인트린식 영어로 보면 인트린식 밸류라고 하죠. 네, 그거를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 되게 중시했어요. 그 워렌 버핏이나 찰리 멍거의 관점에서는 악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실제로 얘기도 하셨잖아요. 아, 비트코인이 악이에요. 근데 인트린식 밸류를 그 우리가 있는 기업의 프라핏으로만 볼 것이냐 네. 아니면은 프라핏이 아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산출물이 있을 때 산출물은 노동과 투자가 들어갔으나 아니면 지식이 그게 생산성이라 요소 생산성이라는 경제학적 용어로서 요게 총 요소 생산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거에 따라가 움직이는데 자 우리가 보통 제3의 자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신뢰잖아요. confidence. 그죠? 그러니까 신뢰라는 거는 보입니까? 아, 보이죠.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3의 자본이라는 것을 이미 신뢰로 한 것은 자본주의에서 얘기했고 전통 경제학에서도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라는 것은 이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신뢰하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인트린식 밸류를 보이는 장부의 가치로 따지는 거하고 보이지 않는 장부의 가치로 따지는 부분들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어째 보면은 감정이 투영되어 있는 이거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주식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이걸 가지고 얘가 무슨 생산성을 낳는 게 또 없는데 얘가 뭐 이렇게 움직여?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게 아니라 탈중앙화라는 거대 담론에서 아 이게 센트럴 뱅커 있는 사람들은 싫어하겠죠. 중앙은행은. 그렇지만 탈중앙화의 관점에서 분명히 우리가 피어 투 피어 트랜잭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거래. 이런 관점에서 태동한 거고 얘가 인트린식 밸류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의 신뢰를 가지고 가격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가격 부여는 정당하고 그것을 통화 수량설이나 MVPY 뭐 옛날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이거 관점에서 조금 다 공식을 바꿔서 했을 때 얘의 어떤 적정 가격이라는 것은 이 결국은 얘의 통화 하나의 그 발행량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산출할 수 있는 권고도 있다. 예. 와, 네, 오늘 진짜 전통 경제학과 신경제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넘나들면서 너무 흥미로웠던 시간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 그래서 이렇게 2023년 경제를 ABC로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네. 혹시 또 뭐 못다한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네. 2024년 여기 계신 분들이 투자를 해서는 자산을 많이 일궈 나갔으면 좋겠어요. 왜냐 인플레이션이 있으면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구매력을 좀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하면은 사실 우리의 삶이 좀 더 피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피폐해지는 삶에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이제 자기의 자산을 늘리는 방법이라든지 또 개인의 자기를 성장시키면서 자기가 어떤 분야에서 내가 더 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가 성장하는 것들 두 개잖아요. 그럼 자기가 성장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다면 제일 좋은 거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투자나 이런 걸 통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되는데 2024년에도 여러 가지의 어떤 장애물은 있을 것입니다.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지는 마시되 그래도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으시다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감정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본질이고 여러분들의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경제는 감정이 심리이자 경제를 움직이는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한 해 풍요로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그 자기 성장과 투자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이 조홍경 교수님의 감정 경제학 꼭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니스트의 조홍경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